이게 당신 딸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당신이에요. 피 튀기는 병원 복도에서 한 남자가 손에 든 DNA 서류를 떨어뜨리고 휘청거집니다. 그 옆에서 피투성이로 실려오는 여자는 그의 첫사랑 바이올렛이라 불리던 여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모두에게 잊혔던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당신도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당신 딸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이에요. 복도 끝 형광등 불빛이 번쩍이고 누군가가 손에 쥔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하얀 종이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멈추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는 울부짖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들려오는 낮은 한마디가 귀를 갈랐어요. 이름 그때 내가 지어줬던 이름이 맞네요. 바이올렛. 무릎이 풀린 남자가 벽에 기대서서 속삭이더라고요.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날의 진실을 대신 말해줄 수 없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는 끝에서부터 시작해도 앞에서부터 울게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응원 한마디가 다음 회차를 이어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어요. 먼지 앉은 시골길 위로 자갈이 반짝였고 오후 6시만 되면 마을 확성기에서 동요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느꼈어요. 꽃집 앞에 놓인 물뿌리기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고 그 물방울이 흙 냄새와 섞여 코끝을 간지렸어요. 그때 저는 20살이 갓 넘은 연이었고 사람들은 저를 바이올렛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보라색 리본을 항상 손목에 감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리본을 매만지면서 오늘은 장미가 아니고 금어초가 잘 팔렸어요 하고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스스로에게 보고를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아도 저는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는 것처럼 하루를 정리하더라고요. 어느 날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요. 꽃집 유리문에 달린 방울이 살짝 울렸고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흰 셔츠 소매를 접어 올리고 있었고 목에 땀이 살짝 배어 있었어요. 바이올렛 있어요? 하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형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들 저를 연이라고 불렀거든요. 누구세요? 하고 대답했더니 그는 웃으며 제 손목의 리본을 가리켰어요. 그 리본 도시에서도 유행이에요. 보라색을 좋아하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간질거렸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올라왔고 괜히 리본을 소매 안으로 감추었어요. 그냥 손에 남은 천이 있어서 묶었을 뿐이에요.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의 이름은 도연이었어요. 여름방학을 맞아 잠깐 내려왔다는 말투였고 도시에서 의대를 다닌다고 했어요. 말끝이 단정했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접히더라고요. 저는 꽃을 고르려는 그의 손동작을 한참 지켜봤어요. 조심스럽고 성급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망설이는 손이었어요. 오늘 어떤 꽃이 제일 예뻐요? 하고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장미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장미는 너무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누군가를 겁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올렛 작은 화분을 꺼내 들었어요. 이건 튼튼해서 웬만한 바람에는 안 젖혀져요. 햇빛이 세지 않아도 은근히 버티고요. 하고 말했어요. 그가 제 말을 듣는 동안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더라고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저는 대답을 머뭇거렸어요. 사람들 저를 바이올렛이라 불러요. 그가 웃으며 화분을 받아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바이올렛이 바이올렛을 파네요. 이상하게 운명이네. 그날 밤 저는 뒤뜰에서 물을 주다가 울었어요. 제가 원해서 우는 건 아니었어요.
마음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이 너무 특이해서 그랬어요. 서럽다기보다 오래 기다리던 무언가가 문득 손등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아요, 연희야. 너는 아직 젊고 오늘은 그저 오늘일 뿐이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이름보다 바이올렛이라는 별명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예쁘다고 불러준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도연은 틈만 나면 꽃집 앞에 서 있었어요.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 척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타났어요. 하드 좋아해요? 하고 묻길래 녹아도 괜찮은 날이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는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반으로 나누더라고요. 지금 이러면 야단 맞아요. 하고 제가 웃으면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야단을 쳐요? 내가 보호해줄게요. 그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싫지 않았어요. 다만 그 자신감 뒤에 있는 세상이 저를 삼켜버릴까봐 두려웠어요. 저녁이면 어머니가 종종 허리춤에 손을 얹고 서 있었어요. 그 아가씨 웃는 얼굴이 예뻐요. 하고 동네 아주머니가 말하면 어머니는 대답을 아꼈어요. 저는 꽃다발을 묶으며 괜찮아요. 손님이에요.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낮게 한숨을 쉬었어요. 연희야, 세상은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막도 있어요. 내려막을 내려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말의 뜻을 저는 그때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어머니의 눈동자에서 작은 불안이 반짝였어요. 그 불안이 제 가슴에도 들어와 자리를 잡더라고요. 도연의 집은 마을에서 제일 큰 대문을 가졌어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대문 앞에는 검은 차가 자주 섰어요. 비가 오던 날 저는 우산을 들고 그 대문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들의 식탁을 보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흰 접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중년 여자가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도연의 어머니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칫했어요. 그 순간 대문이 열렸고 검은 우산이 제 앞에 멈췄어요. 여기서 뭐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검은 우산 끝이 제 리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보라색 시골 처녀가 감히. 그 사람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하는 대신 우산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그 땀이 비와 섞여서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도연이 꽃집으로 뛰어왔어요. 젖은 셔츠가 등에 붙어 있었고 숨이 가빴어요. 지금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하고 다급하게 묻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조심하면 돼요. 그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조심은 내가 할게요. 나한테 기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밀려 올라왔어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방의 문고리가 덜컥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씨, 오늘은 그냥 앉아있어요. 내가 물 주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내 등을 보고만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았어요. 꽃들 사이로 스며드는 물소리, 그 물소리가 우리 둘 사이에 작은 강처럼 흐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인정하기 싫어서 고개를 자꾸 돌렸지만 가슴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여름말 마을 축제가 열렸어요. 흰 천막 아래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불렀고 분주한 손들이 떡을 나눠주었어요. 저는 바이올렛 화분을 몇 개 들고 나갔어요. 아이들이 와서 꽃잎을 만지며 웃었어요. 그때 도연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지금 손 좀 내밀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밀자 그는 얇은 은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이건 약속 반지예요. 오래 걸리게 해도 괜찮아요.
기다릴 자신 있어요. 사람들의 눈이 우리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끄러움보다 든든함이 먼저였어요. 그 든든함이 남의 눈길을 잠재워 주더라고요. 고마워요. 하고 제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를 지켜요.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워졌어요. 저는 그와 함께 마을 끝까지 걸었어요. 조용한 논뚝길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개구리 소리가 한꺼번에 울었고 바람이 지나가자 벼포기가 살짝 몸을 흔들었어요. 지금 무슨 생각해요? 하고 그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밤이 내일에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웃더라고요. 그럼 남기면 돼요. 내일 또 만나면 오늘이 남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너무 예뻐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늘 누군가의 그림자와 함께 오더라고요. 며칠 뒤 꽃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도연의 어머니였어요.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있었고 말투가 아주 조용했어요. 조용해서 더 무서웠어요. 앉아요. 하고 그분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저는 서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분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놨어요. 봉투는 무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손은 봉투보다 더 무겁게 떨렸어요. 지금 우리 아이 앞에서 물러나요. 이건 예의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가 서러움이 그 분노를 눌렀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고 묻자 그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죄송해요. 저도 제자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라고요. 그 자리 오래 못 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상처가 작을 때 물러나는 게 낫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재판장의 망치 소리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웃음이 스며나왔어요. 나는 아직 물러나지 않았구나. 그 작은 웃음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물러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둘의 시간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설명하는 순간 우리의 시간이 남의 말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보라색 리본을 더 단단히 묶었어요. 이 리본이 끊어지면 그때는 내가 먼저 말하자. 잘 가요, 도연 씨. 아니면 같이 가요. 글씨가 울렁거렸고 종이가 젖었어요. 저는 등불을 끄고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새벽 4시에만 들린다는 바람 소리가 창틈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바람은 제 이름 2글자를 또박또박 부르며 들어왔어요. 연-히.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로 잠이 조금 오더라고요.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오늘이 남아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꽃집 문을 닫을 때마다 대문 너머가 무서워졌어요. 누군가 또 올까봐, 또다시 제 삶을 흔들까봐. 밤이 되면 어머니는 늘 제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연희야, 세상에는 내가 다가가도 안 되는 문이 있어. 거긴 부자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안 봐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보다 도연 씨의 기다릴 게으라는 한마디가 더 크게 울리더라고요. 며칠 후 도연이 꽃집에 나타났어요. 흰 와이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늘 들던 가죽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보더니 화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키워보려고요. 혹시 물은 얼마나 줘야 해요?
저는 일부러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흙이 마를 때마다요. 너무 자주 주면 죽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요. 물도 마음도 너무 자주 주면 버거운가 봐요. 그 말에 제 손끝이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 뜨거운 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도연이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만약 이 편지를 다 읽었다면 나를 한 번만 믿어줘요. 내가 졸업하면 반드시 당신 앞에 정식으로 서겠다고 약속할게요. 그 편지에는 도연 씨 특유의 반듯한 글씨가 빼곡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울었어요. 그 울음은 기쁨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내 인생에도 빛이 비출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몰래 만났어요. 시장 끝 국밥집에서 오래된 다리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연은 늘 저를 보면 지금 괜찮아요? 하고 물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오니까 괜찮아요. 그는 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어요. 내가 이 손으로 평생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 약속은 너무 따뜻해서 동시에 너무 불안했어요. 따뜻한 건 언제나 식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꽃집 유리문이 깨졌어요. 밤새 누군가 돌을 던졌더라고요. 문 앞에는 돈이면 다냐라는 낙서가 붉은 페인트로 쓰여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유리 조각을 치웠어요. 그만해, 연희야. 내가 다치면 내가 못 살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제는 물러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한 번만 내 인생을 선택해 볼래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럼 끝까지 버텨. 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며칠 뒤 도연의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연이 울고 있었어요. 그 옆엔 그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서 있었고 모두 제 쪽을 노려봤어요. 누군가 저 여자야 라고 외쳤어요. 순간 공기가 멎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뒤돌아섰어요. 뒷걸음질 치며 들었던 도연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가지 마요, 연희 씨. 하지만 그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 죄인으로 남기엔 제가 너무 작았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도연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해요. 내가 사랑한 건 그 길을 걷는 당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충분해요. 편지를 넣고 나니 마음이 텅 비었어요. 마치 겨울론처럼. 얼마 뒤 제 몸이 이상했어요. 어지럼증이 잦아지고 입맛이 사라졌어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임신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섰어요. 이 아이는 도연 씨의 아이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누군가와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믿었는데 그 끈이 내 안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이 불었고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뱃속을 손으로 감싸며 물었어요. 연희야, 그 사람 알면 뭐라고 할까? 저는 웃었어요. 아마 꽃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꽃으로 마음을 말했으니까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름은 내가 지어. 엄마는 이제 널 지켜보는 것밖에 못하겠어.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마을을 떠났어요. 눈이 쌓인 새벽 꽃집 문에 임시휴업이라는 종이를 붙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마지막으로 화분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보라색 바이올렛이었어요. 그 꽃잎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 둘이야. 세상이 뭐라 해도 넌 피어야 해. 눈발이 흩날렸고 기차역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플랫폼으로 걸었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흐릿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수십 년 후 그 아이가 자라 아버지를 찾아가게 될 줄은. 세상은 참 이상했어요.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 결국 가장 깊은 인연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기차는 느리게 달렸어요. 창밖엔 눈보라가 쏟아지고 희미한 전신주들이 하나씩 뒤로 사라졌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작은 화분을 꼭 쥐고 있었어요. 보라색 바이올렛 한 송이, 차창 흔들림에 따라 잎이 흔들렸죠. 그 꽃은 내게 약속 같았어요. 무너져도 다시 피겠다. 는 조용한 다짐이었어요. 그때 제 배 안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생생한 온기.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세상 끝까지라도. 서울은 차가웠어요. 모든 게 빠르고 사람들은 다들 급하게 걸었어요. 역 근처 허름한 여인숙에서 시작된 제 도시는 냉정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미용실 구직 전단을 돌리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보조로 들어간 곳이 있었어요. 주인은 까칠한 여성이었죠. 머리 감길 땐 사람 눈을 봐. 눈을 못 보면 기술은 늦어. 그 말이 처음엔 거칠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의 첫 수업이었어요. 손끝으로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법을 배웠거든요. 배가 불러오자 저는 앞치마로 감추며 일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날마다 변했어요. 볼살이 오르고 입가에 미묘한 선이 생겼어요. 어느 날 손님이 물었어요. 새댁이구나. 언제 출산 예정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웃었어요. 고지예요. 하지만 남편은 멀리 있어서요.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송이가 흩날렸고 그 속에서 도연 씨의 웃음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나 혼자라도 괜찮아요. 그해 봄 아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여린 손가락 5개, 조용히 움켜쥔 주먹 속에서 생명이 뛰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이름은 소정. 엄마가 가진 모든 걸 다 정성으로 준다는 뜻이야. 그 순간 세상 모든 시련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미용실 주인은 아이를 업고 출근하는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손님들 보기 안 좋아. 그냥 그만둬. 저는 대답 대신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밤마다 집에서 몰래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손이 야무지네. 조용하고 믿음이 가. 그 한마디가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번 돈을 모아 낡은 상가 1층을 얻었어요. 그리고 간판을 걸었어요. 바이올렛 미용실. 그날 간판을 올리며 제 마음속에도 꽃이 다시 피어났어요. 세월이 지나 아이는 자랐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소정이는 하얀 카라 셔츠를 입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름이 왜 바이올렛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라색은 상처를 덮는 색이야. 슬퍼도 그 위에 덮으면 예뻐 보이거든. 소정이는 이해 못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그 순수한 눈빛이 내 하루의 이유였어요. 시간은 바람처럼 흘렀어요. 미용실은 점점 손님이 늘었고 소정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새벽마다 꽃시장을 들러 미용실 한켠에 바이올렛을 꽂아두었어요. 그 꽃은 나를 일으켜 세운 친구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명함을 두고 갔어요.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현병원 원장 강도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밤새 그 명함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걸 소정이가 보면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그는 높은 사람이 되었을 테고 나는 작은 미용실의 주인일 뿐이었죠. 그때 문득 미용실 구석에 있던 낡은 편지 묶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편지엔 도현 씨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내가 졸업하면 당신 앞에 서겠다. 그 약속이 먼지 속에서 다시 눈을 떴어요. 그날 저는 편지들을 상자에 넣고 미용실 뒷방 깊숙이 숨겼어요. 잊어야 할 게 아니라 묻어야 할 기억이었으니까요. 소정이가 중학생이 되자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라도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는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미용 배우고 싶어요. 나도 사람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내가 나처럼 손끝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게 엄마의 자랑이야.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아이의 길끝에서 세상이 다시 돌고 모든 비밀이 열리게 될 줄은. 그해 겨울, 소정이의 생일날이었어요. 제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거리로 나갔는데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췄어요. 바이올렛 미용실 주인 되시죠?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따님이 학교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더군요. 그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도현병원 고등학생 미용인재 장학사업 수혜자 강소정. 그리고 밑에는 작은 서명이 있었어요. 강도현. 그 이름이 눈을 찔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저렸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는 여전히 나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녘 문득 깨달았어요. 피는 결국 제 길을 찾아가는구나. 저는 미용실 불을 켜고 앉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엔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때 거울 뒤편 바이올렛이 한 송이 피어 있었어요. 작은 꽃잎이 새벽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는 그 앞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다시 피어날 때가 됐나 봐요. 그 아이가 내 사랑이, 내 상처가 나를 다시 불러내고 있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렸어요. 차가운 빗방울 사이로 바이올렛의 향이 아주 은은하게 퍼졌어요. 그건 단 한 번도 잊히지 않았던 향이었어요. 그 향이 이 긴 이야기의 문을 다시 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미용실 유리창을 가만히 두드렸어요. 간판에 금빛 글씨, 바이올렛 미용실은 세월의 흔적이 묻었지만 여전히 반짝였어요. 머리를 말리는 소리, 커피포트의 김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트로트. 그 모든 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엄마, 나 오늘 면접 있어요. 소정이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말했어요. 이제 23, 또렷한 이목구비에 엄마보다 더 단단한 눈빛을 가진 아이가 되었어요. 연희는 빛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면접이면 미용학원 쪽이지? 응. 이번에 도현병원 뷰티센터에서 신입 헤어 디자이너를 뽑는다더라고요. 그 말에 연희의 손이 굳었어요. 어디라고 했니? 도현병원이요. 엄청 유명하대요. 거기 들어가면 경력 탄탄히 쌓을 수 있다던데. 소정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연희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어요. 그 이름 도현.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20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병원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연희는 애써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일까? 설마 아직도 거기 있을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한 번 새겨진 이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소정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문을 나섰어요. 엄마, 나 합격하면 엄마 미용실 이름 간판 새로 바꿔줄게요. 바이올렛이 아니라 소정 헤어 어때요? 그 말에 연희는 피식 웃었어요. 그건 싫어. 그 이름은 엄마 인생이야. 에이, 알았어요. 그럼 바이올렛 바이 소정 어때요? 딸의 농담에 연희는 잠시 마음이 풀렸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다시 손끝이 떨렸어요. 그 떨림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연희는 미용실 뒷방문을 열었어요. 한참을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누렇게 바랜 봉투, 번진 글씨,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강도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기억 속에 남겨두었을까? 연희는 편지를 한 장 꺼내들고 조용히 읽었어요. 연희 씨, 당신이 이 편지를 볼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나는 아직 당신의 이름을 잊지 못했어요. 바이올렛. 당신이 그 이름을 좋아했죠. 지금도 그 꽃을 보면 당신 생각이 나요.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연희는 그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당신은 나보다 오래 버텼네요.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바이올렛 미용실이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강소정 씨 어머니 되시나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따님이 병원에서 실습 중인데요. 약간의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요? 연희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괜찮아요. 큰일은 아니고 봉합만 조금 했습니다. 그 병원이 혹시 도연 병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 원장님께서 직접 처치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현, 그 이름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병원으로 달려간 연희는 응급실 문 앞에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얀 조명 아래 소정이 누워 있었어요. 이마에 작은 붕대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하얀 가운, 단정한 얼굴,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눈빛. 도현 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연희 씨, 정말 당신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따뜻했어요. 이 병원 당신이 이끄는 곳이었군요. 연희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가 우리 딸이군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떨어졌어요. 연희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피를 보니까 알겠어요. 소정 씨 제 피예요.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우연이에요. 그냥. 하지만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연희 씨, 세상에 우연이란 없어요. 이 아이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 말에 연희는 무너졌어요. 20년간 쌓아온 담이 단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날 밤 소정은 잠들었고 연희와 도연은 병원 복도에서 마주 앉았어요. 조용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어요. 그때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땐 우리가 서로를 구할 수 없었어요. 나는 매일 당신을 찾았어요. 나도 매일 당신을 미워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연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 미움이 사랑이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미워했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우리 너무 늦었나 봐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젠 우리 둘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밖에서는 첫 봄비가 내렸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 위에서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 빛 아래 20년 전 사라졌던 바이올렛 한 송이가 병원 정원에서 피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소정이는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엄마, 나 붙었어요. 도현 병원 뷰티센터 정직원 됐어요. 그 말에 연희의 손에 들고 있던 빗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했니? 붙었다고요. 원장님이 직접 면접 때 칭찬도 해주셨어요. 손끝이 섬세하대요. 그 말 듣는데 엄마 생각이 나더라니까. 연희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 잘됐다, 진짜 잘됐네. 하지만 웃음 뒤에 숨은 떨림을 소정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현과의 재회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전화했어요. 연희 씨, 오늘은 좀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젠 예전처럼 부르지 마세요. 우리 아무 관계 아닌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어요. 그래도 난 당신 걱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요. 그 말에 연희는 가슴을 쥐었어요. 그 아이는 당신 몰라도 잘 자랐어요. 그러니 제발 이제라도.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한숨이 너무 길었어요. 그 한숨 속엔 후회, 미련 그리고 미완의 사랑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도연의 병원 8층 회의실. 거기엔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가 바로 도연의 아내 최혜숙이었어요. 도연의 지방과 결혼한 지 20년, 자존심 강하고 냉정한 성격으로 병원 경영까지 관여하고 있었죠. 혜숙은 항상 단정했고 미소조차 예의의 일부처럼 보였어요. 그날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해요? 무슨 말이야? 요즘 병원에서 자주 한 곳에 들른다며? 뷰티센터 쪽이라던데. 도연은 잠시 시선을 피했어요. 새로운 직원들 챙기고 있어. 큰 병원이니까. 새로운 직원 중에 강소정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 이름이 나오자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혜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한테 모르는 일은 없어. 그 아이, 묘하게 당신 젊을 때랑 닮았더라.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냥 우연이야. 우연이라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아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이름이 바이올렛이라던데. 그 순간 도연의 입술이 굳었어요. 혜숙은 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바이올렛. 참 낯익은 이름이죠. 예전에 당신이 그렇게 부르던 여자 있지 않았나요?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혜숙에게 확신을 줬어요. 당신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은 거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도연은 낮게 대답했어요. 잊을 수 없는 게 죄라면 평생 그 죄를 안고 살겠어. 혜숙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좋아요. 그럼 한번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봅시다. 그녀의 눈빛엔 냉기가 돌았어요. 며칠 후 소정은 출근길에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병원 엘리베이터 앞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강소정 씨? 네, 그렇습니다. 나는 병원 부의사장이에요. 원장님 사모님이지. 소정은 놀라 인사를 올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어쩐지 손이 참 고와 보이더라.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시나? 어머니는 미용실 하세요. 미용실이라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바이올렛이요. 그 순간 혜숙의 눈빛이 번쩍했어요. 바이올렛이라 참 희한하네요. 그 이름 나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 소정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숙였어요. 열심히 해요, 강양.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요. 병원이라는 데는 말 한마디에도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녀의 말투엔 미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해숙은 차 안에서 혼잣말했어요. 바이올렛, 연희 내가 아직도 내 세상에 남아 있었구나.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번졌어요. 그때 조수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도연과 연희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엔 낡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약속 바이올렛 꽃 아래에서 다시 만나자. 해숙은 사진을 구겨버렸어요. 그 약속, 이제 내가 끝내줄게. 한편 병원 숙소로 돌아온 소정은 유리창 앞에 서 있었어요. 바깥엔 봄비가 내리고 도연이 건네준 명함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원장님께서 직접 주셨다니 신기하네. 그녀는 명함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어요. 원장 강도현. 묘하게 익숙했어요. 이름이 머릿속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릴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 아버지는 먼 곳에서 하늘을 본대. 그 말이 문득 귓가에서 울렸어요. 소정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낯선 장면이 떠올랐어요. 꽃집 앞 젊은 여자가 보라색 리본을 묶고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바이올렛 한 송이.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얼굴이 도연 원장과 똑같았어요. 이상하다. 소정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이야. 하지만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건 마치 오래된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이 닫히려던 순간이었어요. 혹시 여기 바이올렛 미용실 맞나요? 문 밖에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희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는 우아한 트렌치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웠고 표정엔 단단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미용실 안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그 미용실이군요. 이름이 참 예쁘네요. 바이올렛이라 어쩐지 낯익어요. 연희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눈빛. 20년 전 자신에게 봉투를 내밀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혹시 해숙 씨? 역시 알아보네요. 해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 얼굴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당신 아직도 그 보라색 리본 좋아하나 봐요? 연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리본은 여전히 손목에 감겨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버텨낸 세월의 증표였죠. 무슨 일로 오셨죠? 무슨 일이라 참 뻔한 질문이에요. 당신 딸 강소정 씨, 지금 우리 병원 다니죠? 연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걸 어떻게? 모를 리가 있나요? 내 병원이에요. 해숙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 아이 참 예쁘더군요. 눈매가 꼭 그 사람 닮았더라. 연희는 숨을 삼켰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이제 와서 뭐가 하고 싶은 건데요? 연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와서? 해숙은 웃었어요. 이제 와서 내가 물어야죠. 왜 돌아왔어요? 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죠? 난 나타난 적 없어요. 세상이 나를 다시 불러낸 거예요. 세상이? 그럼 내 남편도 세상이 시켜서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0년 전에 내가 뭐라고 했죠? 그만하라고 했죠. 그런데 당신은 결국 그 약속을 깼어요. 난 약속을 깬 적 없어요. 당신이 나를 밀어냈고 나는 떠났어요. 그뿐이에요. 떠나서 뭐 했어요? 내 남편의 피를 훔쳤잖아요. 그 말에 연희의 눈이 번쩍였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 당신 딸이라면서요? 근데 피는 거짓말 안 해요. 그 아이는 도연의 딸이에요. 순간 공기가 멎었어요.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신이 그걸 알고도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고? 당신이 뭘 아는데 그런 말을 해요? 연희가 반격했어요. 그 아이는 내 전부예요. 당신 남편이고 뭐고 그 아이한텐 내가 세상이었어요. 그래서요? 해숙의 눈빛이 싸늘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나요? 그땐 미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이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난 순간부터 이건 전쟁이에요. 그 말에 연희의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챙소리가 울렸어요. 해숙은 허리를 굽혀 가위를 주워들고 천천히 말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당신은 사람 머리를 자르면서 살았고 나는 사람 인생을 잘라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피를 묻혔네요. 그녀의 말에 연희는 눈을 감았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결국 다칠 사람은 우리 아이예요. 그건 당신이 만든 운명이에요. 나는 그냥 진실을 보여줄 뿐이에요. 해숙은 가위를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 가게 곧 폐업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문이 쾅 닫히고 연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혔어요. 그때 문틈으로 한 줄기 바람이 들어와 바이올렛 꽃잎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마치 버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눈과 거칠어진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 해숙 씨,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거울 속에 메아리 쳤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뷰티센터 신입 원장님이 직접 챙긴대. 그 아이 뭔가 특별한 관계래.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해숙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녀는 서류를 내던지며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회의 취소해. 난 나가야겠어. 그날 오후 병원 카페에서 소정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해숙이 다가왔어요. 강소정 씨, 잠깐 시간 좀 내줄래요? 아, 네. 부의사장님. 해숙은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병원은 가족처럼 지내야 하니까요. 그럼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마음 오래가면 좋겠네요. 특히 당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말이에요. 그 말에 소정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 어머니요? 어머니가 왜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야. 어쩌면 곧 내가 알아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해숙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내게 거슬리는 유일한 이유는 너무 닮았다는 거야. 그 여자를. 그 말만 남기고 해숙은 돌아섰어요. 소정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지?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예전에 병원에 다니던 사람 중에 해숙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연희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어요. 그 이름 어디서 들었니? 오늘 그분이 병원에 와서 저한테 묘한 말을 했어요. 엄마, 나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연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손을 떨며 테이블을 닦았어요. 소정아, 세상에는 알아선 안 되는 진실도 있어. 그게 뭐예요? 너는 그냥 지금처럼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그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연희는 혼자 거울 앞에 앉아 손목에 리본을 풀었어요. 그 아래엔 희미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감출 수 없겠지. 결국 이 꽃은 다시 피는구나.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보라색 꽃잎이 한 잎 유리창에 붙었다가 천천히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그 빗물 사이로
멀리서 병원 불빛이 번쩍이며 깜빡였어요. 그 불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신호 같았어요. 며칠 동안 소정은 불안했어요. 병원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이가 그 아이래. 그 여자 딸이라잖아. 그 말이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그 여자. 대체 무슨 뜻이지? 그날 저녁 소정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어요. 바이올렛 미용실 강연희. 그러자 오래된 뉴스 한 줄이 눈에 띄었어요. 도현병원 강도현 원장, 미용사 출신 여성과의 불륜설 부인.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야? 엄마 이름 맞잖아.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흐려졌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덮었어요. 설마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사람 딸이라면 왜 엄마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희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소정아, 오늘 늦었네. 엄마 예전에 병원에서 일한 적 있어요? 연희의 손이 멈췄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니? 그냥요. 병원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이라니? 엄마랑 병원 원장님이 예전에 알던 사이라고. 그 순간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다 헛소리야. 정말이에요? 그럼 왜 해숙 부의사장님은 나한테 그런 눈빛으로 봤을까요? 그 여자는. 연희는 말을 멈췄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손끝이 떨렸어요. 엄마,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죠? 소정아, 제발 그만 물어봐. 엄마. 소정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난 내 인생이 궁금해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항상 우리는 도망치듯 살았는지도 몰라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연희는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낮게 중얼거렸어요. 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어, 그 사람은. 그 말에 소정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 누구? 이제 그만 자라. 내일도 일 있잖니.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소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해숙의 얼굴이 떠오르고 도현 원장의 부드러운 눈빛이 겹쳐졌어요. 혹시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결국 그녀는 다음 날 병원 진단실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도현은 차트를 덮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소정 씨, 무슨 일인가요? 그냥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받고 싶어요. 무슨 이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피 검사만 다시 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의아해졌어요. 요즘 힘든 일 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소정 씨.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혹시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나요? 그 한마디에 소정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원장님이 왜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당신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 같아서요.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섬세하게 흔들렸어요. 소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혹시 우리 엄마 예전에 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저 누굴 닮았어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소정 씨, 그건 아직 이르네요. 그럼 정말 뭔가 있는 거네요. 아니요, 오해예요. 당신 어머니는 그냥 내 과거의 한 부분이에요. 그 말이 나오자 소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원장님 인생의 어떤 부분이에요?
그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녀의 눈을 피하며 차트를 정리했어요. 검사는 간호실에 얘기해두겠어요. 피 한번 뽑고 가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힘이 풀렸어요. 그냥 피검사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에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 정말 내가 그 사람 딸이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때 숨이 막혔어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간호사가 파일을 건넸어요. 강소정 씨, 이건 원장님께 전달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되나요? 개인 기록이니까 상관없어요. 소정은 봉투를 열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파일 속에는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소정, 강도연 DNA 일치율 99.97%. 그 순간 손에 쥔 봉투가 떨어졌어요.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99.97%. 이게 무슨 뜻이야?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졌어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녀는 벽을 짚으며 복도를 걸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세상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엄마는? 그 사람은? 나는 대체 누구의 딸이야? 그녀는 복도 끝에서 발을 멈췄어요. 창밖으로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붉게 번졌어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엄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리고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도연이 서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소정 씨, 그걸 봤군요. 이게 진짜예요?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은 내 딸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정의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어요. 비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소정은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머리카락이 젖고 옷이 달라붙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DNA 검사 결과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빗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지만 99.97% 그 숫자만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혼잣말이 입술에서 새어나왔어요. 집문 앞까지 갔을 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미용실 불도 꺼지지 않았어요. 연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다듬고 있었어요. 늦은 손님이 떠나자 연희는 피곤한 얼굴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소정아, 지금 몇 시야? 왜 이렇게 해? 엄마. 그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연희는 무심코 웃으며 다가가려 했어요. 그런데 딸의 손에 쥐어진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알잖아. 내가 누구 딸인지, 왜 내 아버지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연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정의 눈빛이 낯설었어요. 그건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세상 어른의 눈이었어요. 이건 도연 원장님 이름이에요. 소정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DNA 일치율 99.97%. 엄마, 이게 뭔데요? 내가 왜 그 사람 딸이에요? 연희는 손을 떨며 종이를 받았어요. 이건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였어. 그게 엄마가 늘 하던 말이잖아요. 보면 안 되는 진실도 있다. 근데 그건 엄마가 보기 싫었던 진실이었겠죠. 난 그냥 알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뭐였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연희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소정아, 엄마가 다 설명할게.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늦은 건 엄마야.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난 평생 아버지 없는 아이였는데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도 멀쩡히 잘 살고 있잖아요. 연희는 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 내 아버지인 건 맞아. 하지만 그때 우린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어. 그게 이유예요? 그때 그 사람의 어머니 너무 강했어. 난 널 지키려면 떠나야 했어. 지켰다고요? 엄마가 나를 지켰다고요? 내 인생 절반이 거짓이었는데. 소정은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은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엄마나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나 몰라봤지만 난 그 눈빛에서 느꼈어요.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연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아빠한테 물어볼래요. 연희는 소정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안 돼. 왜요? 그 사람은 이미 가정이 있어. 그 사람 아내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소정은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 이제 나한테 숨기지 마요. 내 인생 내가 살게요. 그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앞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어요. 불 꺼진 로비, 사람 없는 복도, 그 안쪽에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도연의 집무실이었어요. 소정은 문을 두드렸어요. 원장님, 저예요. 문이 열리자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이거요. 그녀는 종이를 내밀었어요. 도연은 그걸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봤구나. 왜 숨겼어요? 너한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 그건 원장님이 아니라 아빠가 판단해야 할 문제였어요. 그 말에 도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 단어. 아빠. 소정아. 그는 조용히 다가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어. 그럼 이젠 지켜요. 엄마도 나도.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이제라도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젖었어요. 부르지 마. 너한텐 상처가 될 거야. 이미 상처예요.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연은 손을 뻗어 딸을 안았어요. 그 품은 따뜻했지만 너무 늦은 온기였어요. 그래, 이젠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않게 할게.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당신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문 앞에는 해숙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내가 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이제 알겠어. 이 아이 당신 딸이었군요. 도연이 당황해 고개를 돌렸어요. 혜수가 제발 오해하지 마. 오해. 당신이나 몰래 그 여자와 그 아이를 챙기던 게 오해야. 그건 이 병원은 내 아버지 돈으로 세운 거야. 당신이 의사랍시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결국 그 여자한테로 돌아갔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순간부터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 소정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혜수가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이해 못할 일이야. 그래요. 난 이해 못해. 왜냐면 당신은 평생 나를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그녀는 종이 뭉치를 바닥에 던졌어요. 당신이 숨긴 모든 자료 다 복사해뒀어. 이 병원 이제 당신 거 아니야.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뜻이야? 이제 시작이야, 원장님. 당신이 지켜온 모든 걸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비명 같은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소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게 내가 원한 진실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진실은 항상 상처를 남겨.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유리창 밖에서 번개가 번쩍였어요. 천둥 소리가 병원을 울렸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은 채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폭풍이 몰아치던 그 주 병원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신문에는 강도현 원장, 사적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 걸렸고 각종 기사에는 불륜 관계로 얽힌 은폐라는 단어가 쏟아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평판은 무너졌고 도현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모든 일을 지휘한 건 해숙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인맥과 재단의 힘을 이용해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몰았어요. 이게 다 당신이 만든 결과야. 그녀는 집무실 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나한테 진실을 숨겼을 때부터 이미 모든 건 끝이었어.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혜수가 이건 우리 둘의 문제야. 언론까지 끌어들이면 당신도 다쳐. 상관없어. 이제 난 당신이 무너지는 걸 봐야 살겠어. 그녀의 눈빛엔 피로와 증오가 섞여 있었어요. 사랑이 오래 썩으면 미움보다 더 무서운 집착이 된다는 걸 그때 도현은 처음 알았어요. 그날 오후 연희는 미용실 문을 닫고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도현의 얼굴이 계속 나왔어요. 병원 비리 의혹, 강도현 원장 사퇴 압박. 기자는 냉정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화면을 바라보던 연희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그 사람이 무너지고 있어. 그녀의 손이 바이올렛 화분 위에서 멈췄어요. 그 사람의 죄는 나한테 있었던 건데. 그녀는 결국 미용실 불을 끄고 나섰어요. 그 시각 도현은 집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찍고 있었어요. 의사 면허 정지, 감사조사 착수, 재단 해체 요구. 모든 단어가 칼날처럼 종이 위에서 글을 찔렀어요. 문이 열렸고 그곳에 연희가 들어섰어요. 비에 젖은 코트, 손에는 바이올렛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도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어요. 여기 오면 안 돼요. 이제라도 와야 했어요. 당신 혼자 이 짐을 다 지게 둘 수 없었어요. 연희 씨, 이건 내 문제야. 내가 당신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야.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당신의 세상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그 한마디에 연희의 눈이 젖었어요. 그 아이는 내 전부예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당신의 딸이라는 게 세상에 드러났어요. 이제 더는 숨길 수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해숙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파일과 USB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재밌어지겠네.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해수가 제발 그만해. 이제 와서 그만. 당신이 한 짓, 내가 겪은 수치, 그 모든 걸 어떻게 덮어? 그녀는 USB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여기 당신 통장, 비밀 이메일, 그리고 그 여자 이름으로 송금한 기록까지 다 있어. 연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내 병원 재료비였어요. 내가 요청했어요. 거짓말 마. 해숙의 손이 떨렸어요. 난 당신이 싫어. 당신은 내 인생의 그림자야. 당신만 없어지면 모든 게 돌아올 거야. 그녀는 손에 든 유리컵을 들어 던졌어요. 해수가. 도현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컵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유리 조각 하나가 연희의 손등을 스쳤어요.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해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이제 난 숨지 않아요. 뭐라고? 내가 도현 씨를 사랑했던 건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였다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해숙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예쁜 말로 포장하네. 결국 남의 걸 훔쳤잖아. 아니요. 연희의 눈빛이 차분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훔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안아줬을 뿐이에요. 당신이 남편을 잃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남편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그 말에 해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닥쳐. 그녀는 밀쳐버렸어요. 연희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바이올렛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조용히 흩어진 흙 사이로 보라색 꽃잎이 한 송이 깜빡이며 흔들렸어요. 해수가. 도연이 달려가 연희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연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제야 다 끝났으니까. 그녀의 손끝이 피로 젖은 바이올렛 꽃잎을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정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왜 이런 데 와요? 소정아, 엄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손이 피나잖아요. 이건 오래된 피야. 이제야 흘러나오는 거야. 그녀의 미소가 슬펐어요.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멍해졌어요. 이게 내가 원한 결과였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어요. 바닥에 떨어진 바이올렛 꽃잎을 밟으려다 발끝이 멈췄어요. 그 순간 도연이 말했어요. 해수가 이젠 그만해. 우리 다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해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래. 아마 정말 너무 멀리 와버렸나 봐. 그녀는 문을 나섰어요. 바깥엔 여전히 폭우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그 소리는 천천히 아주 멀리 사라졌어요. 그날 밤 병원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연희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꽃잎 하나를 주워들었어요. 소정아, 이 꽃은 말이야. 밟혀도 다시 피는 꽃이야.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숨지 말자. 진실이 우리를 다치게 해도 그래도 피어나야 해.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결심에 가까웠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번졌어요. 긴 밤이 끝나고 하얀 빛이 병실 가득 퍼졌어요. 그리고 그 빛 한가운데 바이올렛의 새싹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이틀 후 아침 뉴스는 또 한 번 세상을 흔들었어요. 도현병원 불륜 스캔들, 불법 자금 유용 정황 포착. 기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읽어내려갔고 화면 한쪽에는 바이올렛 미용실 강씨라는 흐릿한 모자이크 사진이 걸렸어요. 연희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TV 속에서 앵커가 말했어요. 해당 여성은 병원 재단 기금으로 운영된 미용실을 통해 수년간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 여자가 나라고.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었지만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소정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뉴스에 엄마가? 괜찮아, 아무 일 아니야. 아무 일 아니라니요. 소정은 눈을 부릅떴어요. 이건 누가 꾸민 거예요? 누가 아니라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연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해수. 그 여자가 왜 엄마를 이렇게까지. 그 여자는 나한테서 남편을 잃었다고 생각해. 연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은 그때도 지금도 우린 서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말이지. 도연은 병원 이사회실에서 서류를 부딪히며 분노했어요.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하지만 언론은 이미 장악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인 측이 재단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 임시 사퇴안을 제출했어요. 해숙이 그럴 줄 알았어. 도연은 고개를 감췄어요. 내가 너무 오래 침묵했어. 그녀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는 잠시 창밖을 봤어요. 비슷한 시간 TV에선 그와 연희의 사진이 클로즈업되고 있었어요. 의사와 미용사, 20년의 비밀관계.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고 거리에는 도연 OUT라는 팻말이 붙은 전단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병원 앞에서 연희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서 있었어요. 그녀를 향해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 씨 맞습니까? 불륜 사실 인정하시나요?
딸은 원장님 친딸이 맞나요? 질문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때 소정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달려왔어요. 엄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괜찮아, 소정아. 이제 숨을 수 없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두 모녀는 경찰 조사실로 불려갔어요. 재단 자금이 미용실 운영비로 사용된 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송금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치료비였어요. 제가 아팠을 때 도현 씨가 도와준 것뿐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신 제 양심이 있어요. 그 말에 수사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는 느꼈어요. 엄마의 손이 작고 차갑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숨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거울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목에 보라색 리본을 풀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오래된 흉터를 쓸었어요. 이제 이 리본을 끊을 때가 됐나 봐. 그녀는 리본을 가위로 잘랐어요. 보라색 천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어요. 도연이 들어왔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연희 씨, 이젠 나한테 맡겨요. 이젠 늦었어요. 아니요. 이젠 제대로 싸울 거예요. 그의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했어요. 이 세상에 진실이 있다면 우리가 숨었던 그 세월이 증거예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은 늘 늦게 오는 법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그건 복수가 돼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도 그 복수라도 내가 감당할게. 그 시각 해숙은 집무실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눈앞엔 신문 기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이제 됐어. 모두 끝났어. 그녀는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어요. 익명 제보 재단 기금 횡령 관련 내부 문건. 그 제목 아래엔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진짜 범인은 당신입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그녀는 급히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도연 몰래 돌려받았던 투자금 계좌 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이건 누가? 그때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부이사장님, 언론에서 방금 새 기사 나왔습니다. 해숙은 숨을 삼켰어요. 뭐라고 써있죠? 도연병원 내 재단 자금 12억 횡령 주체는 부이사장 해숙 씨로 드러나라고요. 뭐라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멀어졌어요. 그날 밤 뉴스 화면 속에선 도연이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모든 사실을 밝히러 나왔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건 죄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이 상처를 내 가족이 그리고 한 여자가 대신 짊어져야 했습니다. 연희는 TV를 보며 눈을 감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글자도 거짓이 없었어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잘못이라면 이제 그 잘못을 세상 앞에 안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소정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야, 소정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 순간 병원 정원에 있는 바이올렛 화단에서 첫 번째 꽃이 피었어요.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보라색빛 한 줄기가 꺼지지 않았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의 영혼처럼 다시 피어나려는 생명의 신호였어요. 며칠 후 재판정이 열렸어요. 입구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강도연 원장님, 해숙 부이사장님과의 갈등은 사실입니까? 불륜 의혹 인정하십니까? 강 씨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합니까?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의 옆엔 변호사와 연희, 그리고 소정이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봤지만 서로의 손은 닿지 않았어요.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번 재판은 강도연 원장과 부이사장 최혜숙 씨간이 재단 자금 유용 및 명예훼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합니다. 법정 안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혜숙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화장이 번졌고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어요.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은 지난 5년간 병원 재단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미용실 운영비로 위장 송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장 강도현 씨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한 푼도 불법적으로 송금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서류를 내 이름으로 처리해 왔어요. 판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회계 자료와 이메일 원본이 있었어요. 그중 일부엔 혜숙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송금 승인 최혜숙. 법정안이 얼어붙었어요. 혜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조작이야. 도연 씨,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지. 그만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어. 난 싸우려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 모두의 죄를 바로잡으려는 거야. 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죄를 말해? 혜숙은 비웃었어요. 당신도 나랑 똑같잖아. 당신도 한 여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여자를 망가뜨렸어.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의 침묵은 인정이었고 그 인정이야말로 그녀에게는 가장 큰 패배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증인석에 연희가 섰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강연희입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본건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원장님의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을 뒤흔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연희는 계속 말했어요. 20년 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였어요. 우린 서로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아내였던 혜숙 씨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혜숙을 바라봤어요. 그때 난 너무 무서웠어요.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한 틀에 갇혀버린 게 두려웠어요. 혜숙의 눈가가 떨렸어요. 그럼 왜 돌아왔어? 돌아온 게 아니라 딸이 자라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실? 그게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릴 줄 몰랐어.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실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거짓은 사람을 죽여요. 그 말에 혜숙의 입술이 굳었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판사가 정리하며 말했다. 피고 측 반론은 다음 기일에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사이 도현은 연희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요.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실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져요? 혜숙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신들이 입을 열면 세상은 박수를 치겠지. 진실을 말했다고. 하지만 그 박수 뒤엔 내가 있어요. 당신들이 행복할수록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잃어.
연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나를 미워해도 돼요. 하지만 내 딸만큼은 건드리지 마요. 그 아이. 해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아이는 이미 내 세상에 들어왔어. 그 아이가 당신의 그림자인 이상 난 그 아이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도연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팔을 뿌리치며 걸어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법정 밖에는 소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녀는 달려와 연희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그 말 뒤에 묻은 떨림은 누구보다 큰 두려움의 증거였어요. 엄마, 저 여자가 또 우리를 괴롭힐까요? 그래도 피하지 말자.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냥. 우린 있는 그대로 살아야지. 숨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병원 옥상에 섰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그는 손에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사랑이 죄가 아니게 되면 그때는 바이올렛 아래서 다시 만나자.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연희 씨, 이제 그 약속 너무 늦게 지켰네요. 눈물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그 눈물은 차가웠지만 오래된 짐을 덜어내는 눈물이었어요. 한편 해숙은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부의사장님, 내일 재판 전 증인 요청건이 있습니다. 누군데? 강소정 씨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래. 이제는 그 아이 차례야. 법정 안의 공기는 바늘 끝처럼 날카로웠어요. 기자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엔 재단 관계자와 병원 직원들까지 앉아 있었어요. 오늘의 증인은 강소정. 법정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하얀 셔츠에 검은 재킷, 눈가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소정은 마이크를 잡으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강도연 원장님의 친딸이며 최혜숙 부의사장님의 법적 딸이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을 폭탄처럼 흔들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숨이 터졌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해숙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소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당신이 날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의 이름 아래에서 살았어요. 당신이 내 이름을 없애려 했을 때조차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억눌린 분노와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지금 해숙 피고인과 법적 관계를 유지 중입니까? 아니요. 어릴 때 제 출생신고는 강혜숙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생모는 강연희입니다. 법정이 또다시 술렁였어요. 그럼 출생기록 위조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내밀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 원본과 DNA 결과입니다. 저는 원장님과 연희 씨의 친딸이에요. 판사가 서류를 넘겨봤어요.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 순간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그 여자가 내 남편을 빼앗고 이제는 내 인생까지 부정하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울려 퍼졌어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어요. 해수가 이제 그만해. 그만.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이 밤새 병원에 있을 때 난 당신 대신 사람들 눈치 보고 당신 이름으로 기부하고 웃고 참았어. 근데 당신은 결국 그 여자 품으로 갔잖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난 당신을 미워해야 하는데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어요.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해숙 씨.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요. 그 사람도 그 아이도 그리고 자신도 놓으라고. 해숙이 비웃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난 당신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딸 하나 지키겠다고 밤마다 울었어요. 그런 내가 이제야 알았어요. 미움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병이란 걸. 당신은 나를 망가뜨리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부숴버렸어요. 그 말이 끝나자 해숙은 몸을 떨었어요. 넌 나처럼 돼봐야 알아. 그녀는 비틀거리며 증거 자료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다 거짓이야. 난 아무것도 인정 못해. 하지만 판사가 단호히 말했어요. 피고인은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출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해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녀의 몸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소정이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부의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너는 그 여자랑 닮았다고 했던 거. 이제 알겠어요. 그건 미움이 아니라 닮은 마음 때문이었죠. 당신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물이 해숙의 손등 위에 떨어졌어요. 해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왜 나를 불쌍히 여겨?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싶어서예요. 그 한마디에 해숙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오열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판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피고 최혜숙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공기가 풀리듯 흩어졌어요.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지만 그 눈부심 속엔 오래 묵은 그림자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엄마. 소정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괜찮아질까요? 연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젠 숨지 않아도 되잖아. 도연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멀리 고개를 돌렸어요. 너희 둘 다시 예전처럼 살면 좋겠다. 아빠는요? 난 조금 멀리서 바라볼게. 그의 눈빛엔 미련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그게 맞아요. 세 사람은 함께 병원 정원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엔 깨져있던 화분 자리에 작은 새싹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소정이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흙을 만졌어요. 이게 바이올렛이에요? 그래. 연희가 미소 지었어요. 꺾였던 가지에서 다시 핀 거야. 참 신기하네요. 그러게. 사람 마음도 꽃처럼 다시 피나 봐. 그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보라색 꽃잎이 흩날리며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햇살이 그 위로 비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린 다시 피어날 거야. 그날 이후 병원은 새 이사진 아래에서 다시 운영되었고 바이올렛 미용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문 앞 간판엔 새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다시 피어난 사랑, 그리고 용서. 연희는 머리카락을 자르며 손님에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그래요. 한 번 잘려도 다시 자라거든요. 창문 밖엔 노을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보라색 하늘 아래 바이올렛 꽃들이 잔잔히 흔들렸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도시는 봄을 맞이했어요. 한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스캔들도 기사 속에서 잊힌 이름들도 이제는 모두 먼 이야기처럼 바람 속에 흩어졌어요. 연희는 여전히 미용실 바이올렛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용실은 예전의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머리를 자르러 오는 손님들보다 위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누군가는 사랑에 실패해서, 누군가는 가족과 멀어져서, 또 누군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많이 상했네요.
연희는 중년 여인의 머리를 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요. 머리도 마음도 다 그래요. 그 말에 여인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요즘은 그 말이 제일 위로가 되네요. 우리 모두 그래요. 다 잘려나가고 다 상처받고 그래도 봄이 오면 다시 피어요. 연희의 손끝에서 가위가 찰칵 소리를 냈어요. 창문 밖에는 보라색 바이올렛 꽃이 만개에 있었어요. 그날 오후 문이 열렸어요. 엄마! 소정이 들어왔어요. 긴 머리를 묶고 깔끔한 수트 차림이었어요. 이야, 우리 딸 이제 완전 커리어 우먼 다 됐네. 엄마, 나 이제 병원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 거긴 또 왜?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래요. 이제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만든 공간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연희는 웃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너도 너만의 봄을 만들어야지. 소정은 의자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엄마, 나 머리 좀 자를래요. 내가. 머리 아까워서 자르지도 않던 애가. 이젠 다 내려놓고 싶어요. 연희는 웃으며 빗을 들었어요. 그럼 잘라볼까? 가위가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찰칵. 머리카락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이게 뭐 같아 보여? 연희가 물었어요. 가벼워진 나요. 맞아. 새로운 나. 둘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낯익은 발걸음이 들려왔어요. 연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도연이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조금 늙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병원 정원에서 피어난 바이올렛이에요. 당신이 심었던 그 씨앗이었더군요. 연희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었군요. 네.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도 피었어요. 마치 사람 마음처럼요. 그래서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다시 돌려드리러 왔어요. 그는 화분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소정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는 다 컸구나. 아니요. 아직도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럼 말해보렴. 미워했어요. 엄마 울릴 때도 우리 버렸을 때도. 그런데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요. 그 말 고맙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뭔데?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단 건 이제 믿어요. 그 말에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어요. 그래, 고마워. 그때 문이 또 한 번 열렸어요. 연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엔 해숙이 서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 검은 코트 차림. 눈빛엔 피로와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야 오셨네요. 여기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연희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당신을 부러워했어요. 그게 미움이 됐고 그 미움이 나를 삼켰어요.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았어요. 뭐가요? 용서요. 그 말에 해숙의 눈가가 젖었어요. 정말 날 용서할 수 있어요? 이미 했어요. 그럼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녀들은 그렇게 마주 서 있었어요. 둘 다 울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무겁던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한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두 여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문 밖으로 나섰어요. 소정이 그 뒤를 따라 나왔어요. 아빠 어디 가요? 이제 내 자리는 여기 아닌 것 같아서. 언제 또 올 거예요? 바이올렛이 피면 그때쯤. 그 말에 소정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매년 봄마다 와야겠네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어요. 도연은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매년 봄마다. 연희는 화분을 들어 창가에 두었어요. 햇살이 잎사귀에 닿자 보라빛이 살짝 번졌어요. 이제 진짜 봄이 왔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흩어졌어요. 창문 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이올렛들이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해 인사하듯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도연이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바이올렛이 피면 그때쯤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지만 연희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조용했어요. 그의 목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사라졌지만 어쩐지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모든 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미용실 바이올렛엔 여전히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공간엔 과거의 그림자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손님들은 머리를 자르면서 마음을 털어놨고 연희는 그저 들어주었어요. 그녀의 가위질엔 위로가 묻어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요, 한번 잘려도 다시 자라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그 말에 손님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오후 연희는 우체통에 꽂힌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라색 리본으로 묶인 봉투였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열어보니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연희 씨, 나는 아직도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이젠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커졌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사람으로서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기억해주는 거라는 걸. 도연 드림.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오래된 감정의 마지막 이별처럼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그날 저녁 소정이 퇴근 후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엄마, 또 편지 읽고 있었죠? 응, 내 아빠 편지야.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요? 생각은 하지. 하지만 이제 아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소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나도 요즘 그런 감정 알아요. 너도? 응.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놓아주기로 했어요. 연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참 많이 컸네. 엄마 닮았죠? 그날 밤 연희는 혼자 미용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문득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도연 씨, 이제 우리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고마워요, 연희 씨.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무렵 해숙은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창문을 바라봤어요. 정원 한켠에 심어둔 바이올렛이 조용히 피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 꽃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저 꽃 참 질기네. 밟혀도 꺾여도 또 피네. 그녀 옆에 앉은 간호사가 물었어요. 이 꽃 누가 심어주셨어요? 나한테 용서해준 여자가 있었지. 아, 그럼 좋은 인연이네요. 좋은 인연이었는지 나쁜 인연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꽃잎을 손끝으로 만졌어요. 살아있다는 게 벌이라면 그래도 그 벌 속에서 배운 게 있네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 후회의 빛이 남아있었지만 이젠 미움은 없었어요.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편 소정은 새로 옮긴 병원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환자들과 웃고 젊은 간호사들과 회식도 하고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바이올렛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어요.
이 꽃이요, 이상하게 잘 자라요. 햇빛도 많이 못 받는데 말이죠. 소정은 웃었어요. 그건 사랑받아서 그래요. 사랑이요? 네. 이 꽃은 누가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바라봐주면 그걸 기억한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이 화분 어떤 여자가 나한테 주고 갔거든. 어떤 여자요? 글쎄. 미용실 한다고 했던가. 이름이 뭐더라? 바이올렛?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정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래요. 그분 참 특별한 분이에요. 그녀는 노인의 손에서 화분을 받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꽃잎 끝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 당신이 피운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퇴근길 병원 앞 벤치에 앉은 소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물들고 바람 속에서 봄 냄새가 퍼졌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엄마가 남긴 짧은 쪽지였어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다만 모양을 바꾸고 다시 피어날 뿐이야.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눈을 감았어요. 햇살이 얼굴에 스며들었고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는 미움도 슬픔도 다 지나간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봄의 냄새와 바이올렛의 향기뿐이었어요. 그의 봄 꽃이 가장 먼저 핀 곳은 도연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언덕이었어요. 그곳엔 오래된 벤치 하나가 있었고 그 앞에는 작고 단단한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어요. 연희는 천천히 그 길을 걸었어요. 손에는 바이올렛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길가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도연 씨, 그대가 말했던 봄이 정말 왔네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화분을 벤치 옆에 놓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며 잎사귀 위에 반짝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건 예전에 도연이 보내준 짧은 편지였어요. 연희 씨, 사람들은 사랑을 불완전하다고 하지만 사실 불완전하기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다 해도 당신을 사랑했다는 그 시간만은 내 삶의 가장 완전한 순간이었어요. 연희는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그건 오래된 빚을 갚은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이제야 진짜 이별이네요. 이젠 그대의 이름을 불러도 아프지 않아요.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그 바람 속에 그의 목소리가 스며드는 듯 했어요. 연희 씨, 고마워요. 이제 당신 꽃이 마음껏 피기를.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소정이 서 있었어요. 엄마 여기에 있었구나. 응. 내 아빠가 좋아하던 곳이야. 아빠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 언제나 봄이 되면 꼭 이 벤치에 앉았대. 소정은 벤치에 손을 얹었어요. 참 따뜻하네.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래. 엄마, 우리도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 무슨 약속? 다시는 서로에게 숨기지 않기로. 아프더라도 다 말하기로. 연희는 웃었어요. 그래. 그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겠네. 소정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건 오래된 바이올렛 리본이었어요. 이거 엄마 손목에 있던 리본. 다시 매줄게요.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니? 응. 엄마가 잃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날 병원 바닥에서 주웠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목에 리본을 묶었어요. 이건 상처를 감추는 게 아니라 다시 피어나라는 약속이에요. 그래, 고마워, 소정아. 둘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때 언덕 아래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흰 셔츠에 베이지색 재킷, 머리엔 세월의 흰빛이 조금 비쳤지만 그 미소는 변함없었어요. 도연이었다. 소정이 놀라서 속삭였어요. 엄마 저기.
연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긴 세월의 모든 말이 그 한눈빛에 담겼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와 벤치 앞에 섰어요. 봄이 오면 꼭 다시 보자고 했잖아요. 정말 왔네요. 그럼요. 당신이 심은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안 올 수가 없죠. 소정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빠, 이제 다시 떠나면 안 돼요.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는 떠나는 게 아니라 남는 거야. 너희 기억 속에, 그리고 이곳에. 아빠, 넌 언제나 내 봄이었어. 그 말에 소정은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고 보라색 꽃잎이 세 사람을 감싸듯 흩날렸어요. 그날 이후 그 벤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이올렛 언덕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매년 봄마다 누군가는 그곳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고 가곤 했어요. 누군가의 이별, 누군가의 사랑, 그리고 누군가의 용서를 기리며. 몇 년이 흘러 소정은 작은 클리닉을 열었어요. 이름은 바이올렛 케어.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그날의 리본이 놓여 있었어요. 어떤 환자가 물었어요. 원장님, 왜 이름이 바이올렛이에요? 상처가 있어도 다시 피어나는 꽃이거든요. 그럼 이 병원도 그런 곳이겠네요? 그럼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다시 피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한편 연희는 여전히 미용실을 지켰어요. 머리칼을 자르는 그녀의 손끝은 여전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종종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보라색 꽃잎들 사이로 도연의 미소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당신 덕분에 이제 내 삶에도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결에 실려온 꽃잎 하나가 연희의 손등에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펴봤어요. 그래요, 도연씨. 이제 우리 정말 괜찮아요. 그날 저녁 해질녘의 하늘은 붉고도 따뜻했어요. 그 아래에서 미용실 간판이 반짝였어요. 바이올렛 다시 피어나는 마음.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미용실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든 그 문을 열면 마음 한켠의 겨울이 사라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잊지 마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모양을 바꿔 다시 피어나니까요. 보랏빛 노을 속에서 연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그녀의 눈가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미용실 창가에 놓인 바이올렛 화분 위로 새로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건 마치 모든 상처 위에 내리는 새로운 봄빛 같았어요.